자, 이번 시간은 용도 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관리 계획에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토지 이용 규제 중에서 이 용도 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용도 지구란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념과 구분, 특징, 그리고 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용도 지구의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가지는 세 가지 계획 범주 중에서 하나로서 지역별 기능에 따라서 10개의 지구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관리 계획에서 지정하는 토지 이용 규제들이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중에서 용도 지구가 있는데, 용도 지구는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10개로 세분해 볼 수 있다. 또 개별 용도 지구는 각기 특징에 맞는 토지 이용 규제 및 행위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의 특성에 맞게끔, 그 특징에 맞게끔 개별적인 행위 제한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 구분은 총 10가지가 있는데,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미관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추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까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도 뭐 별도의 지구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타법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용도 지구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국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건 10개가 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특징은 용도 지역과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 용도 지역은 어땠어요? 하나의 토지에 반드시 한 가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용도 지구는 그럴 필요는 없다. 또한 2개 이상의 용도 지구가 중복되어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2개가 중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화재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방화지구를 또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2가지 토지 이용 규제를 한꺼번에 수립할 수 있다는 거고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그렇죠? 기존적으로 우리는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지정을 하는데, 용도 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으로 먼저 베이스를 잡아주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토지 이용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용도 지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운영을 본다면, 자, 경관, 미관,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시도 조례로 세분하고, 시도 조례로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새로운 용도 지구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뭔가 새로운 게 뭐 등장했다. 그러니까 어떤 시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한평 같은 경우에 한평 나비축제가 있는데 나비 서식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진짜 나비 보존지구다 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토지 이용 규제를 별도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시도 조례로 자기들의 특성에 맞는, 자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고, 현행 용도 지역,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고,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고,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을 허용하겠다. 자,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주거지역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주거지역은 제1종이라고 하죠. 제1종이 들어와서, 제1종 일반이 들어와서 7층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요 동네에 고도지구라는 것이 지정되면서 5층까지만 질 수 있다는 용도지구가 지정됐다고 한다면, 주거지역은 분명히 7층인데 고도지구가 엎어지면서 같이 들어오면서 5층이라는 제한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용도지구의 특성인데,
시도의 조례로 새로 신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특성화 지구다. 예를 들어 특성화 지구다 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특성화 지구를 지정한다면 뭐 층수를 플러스 3층 하겠다. 그럼 이거는 용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도를 완화해 준 거죠. 기본적으로 7층까지인데 플러스 3이 10층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토지용 규제를 보니까 플러스 3은 완화라는 거죠. 7층까지였다가. 그러니까 이런 건 못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 여기에 뭔가 고도지구인데 그냥 고도지구가 아니라 뭐 역사 고도지구다. 역사 고도지구다. 그래서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는 뭐 경주 같은 곳, 그냥 1층짜리 아파트 건물들이 있을 때 이 역사 고도지구가 들어온다면 뭐 예를 들어 1층만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행위 제한을 7층이었는데 1층밖에 못한다? 훨씬 더 강화하는 용도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법령이 좀 변경되면서 하나 추가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제가 얘기한 이런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볼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용도 지구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 기본적인 수립 절차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수립을 할 것이며, 수립 절차는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다.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재세분해서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내용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용도지구별 주요 내용을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용도지구는 약 10개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제, 보존, 시설보호, 개발진흥지구, 취약지구. 여기에 특정 제한, 특정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지구까지 들어옵니다. 특정 용도 같은 경우는 별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쓸어놓지 않았고요. 자, 본 다음에 경관지구, 지정 및 행위 제한, 경관의 보호나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구다. 자, 경관의 보호 혹은 경관의 형성,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라는 거죠. 그렇죠? 경관, 보기 좋은 공간 만들어라. 그 지구의 경관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만약에 그 도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단독주택이 막 많습니다. 다 단독주택이야. 뭐 한옥마을이야. 한옥마을인데 갑자기 한옥마을에 생뚱맞게 아파트가 들어온다? 경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행위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경관지구다. 그래서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지 안의 조경까지 등을 건축적인 부분에서 컨트롤하겠다. 용도 경관지구에 지정된다면 그 안에 들어오는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경관지구는 이렇게 봤고요. 자, 그 구분은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자,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아무래도 자연적인 경관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산지와 구릉지 같은 데 어때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존해줘야 되고 고층보다는 저층 위주가 들어가면서 양호한 경관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산변 같은 경우 보면 그 일대로 크게는 그 미관을 해치는 건물들은 안 들어오죠. 거의 숲으로 다 들어와 있고. 자,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의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러니까 물가 주변에 뭐 경관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변공원이 지정된다면 수변공원과 함께 수변 경관지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우리 청계천변 같은 경우도, 청계천 같은 경우 수공간이 나왔고, 그 일대의 그 경관을 위해 야간 조명이나, 뭐, 수풀 같은 걸 같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보시면 되고, 시가지 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대에 지정하겠다. 그래서 앞에 잠깐 봤던 뭐 한옥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경관지구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 같아요. 자, 서울시 조례. 자, 이런 서울시 조례 같은 건 어떤 거예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추가될 수 있다. 시도조례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시계 경관지구와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 조망 경관지구를 신설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경관지구라는 건 뭐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다. 시계, 도시의 경계에 경관을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 지역 외곽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요런 외곽 그린벨트 라인이겠죠. 저 그린벨트 지역 그 지역에 경관지구를 조성해서 뭔가 너무 건축물들이 비대하거나 그 자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들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과 같이 중복시켜서 훨씬 더 강화된 토지이용 규제를 한다는 거고요.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재 주변에 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지구다. 자, 문화재 보호지구도 있긴 하겠지만,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우리 뭐 북촌 한옥마을이든 뭐 경복궁이든 그 주변 일대 보면 아무래도 다 높이가 맞춰져 있고, 보기 좋은 경관이 나오죠. 자, 조망 경관지구, 자연 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각적 경관의 보호 관리가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남산이 있는데요. 남산 앞에 한강이 지납니다. 그러면 남산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조망권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남산에서 한강을 못 보고 한강에서 남산을 못 보는 거죠. 이런 건물을 못 짓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름다운 조망,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내용을 보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못 한다. 우리 토지 이용 규제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었네요. 자, 다음은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 및 행위자를 보면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형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나 건축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용도지구다. 도시의 아름다운 미관. 그렇죠? 경관과 미관 뭐 비슷하죠? 경관과 미관. 근데 경관은 전반적인 걸 본다면 미관은 이제 개별적인 건축물들을 어떻게 건축물에 대한 컨트롤이고, 경관은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를 보기 위해서 개별적인 건축물을 컨트롤하는 거고, 미관은 하나의 건축물을 컨트롤해서 전체의 도시 모습, 미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약간 두 개가 개념이 좀 달라지는데, 지구의 위치, 환경 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규모, 세장비,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색채, 건축물 바깥쪽에 돌출하는 건축 설비, 그 밖에 유사한 것들의 형태, 생체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미관과 경관만 좀 감을 잡으시면 돼요. 경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물을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큰 비주얼이라면, 미관이라는 것은 그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가까운 게 미관이다. 그래서 구분을 보면 중심 미관지구와 역사 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가 있는데요. 자, 중심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아무래도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종로와 같은, 도심지와 같은 상당히 고밀도의 토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종로가 있어요. 종로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지금 뭐 종로타워가 있죠. 종로타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상당히 안 좋은 오래된 건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 중심지에서 이 건물을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컨트롤하고 뭔가 색채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미관지구의 느낌. 자, 역사, 문화, 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을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한다. 아무래도 그런 거죠. 우리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 북촌 한옥마을에 다 옆에 한옥인데 그 옆에 양옥이 들어온다? 느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옥 같은 걸 못 들어가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미관지구고, 일반 미관지구, 중심 미관지구, 역사 미관지구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들을 다 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제 고도지구네요.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토지이용 규제상에 가장 많이 지정돼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 가장 뭐랄까요,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고도지구죠. 그래서 고도지구 같은 경우 내용을 본다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이용의 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자, 여긴 뭘 한대요? 건축물의 높이를 컨트롤한대요. 건축물의 높이. 그러니까 고도라는 게 높낮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의 높이를 컨트롤하는데 고도지구의 지정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많지는 않은데 고도지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이나 경복궁처럼 층수 제한 없이 높이만 제한하는 곳도 있다. 자, 층수는 제한이 없어도 높이.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나 경복궁처럼 층으로 우리가 한 층으로 3m 이렇게 평균 잡아주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한 층이 되게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높이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이런 부분이겠죠. 산이 있을 때 시가지가 형성돼 있고 시가지에서 뭔가 뷰를 잡아줄 때 요런 라인을 잡기 위해서 높이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거 같은 산봉우리 서울의 남산이라든지 뭐 북악산, 북한산 이런 것들 보면 모든 산봉우리 다 보인다는 거죠. 산봉우리 보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지정함으로써 요게 이렇게 들어왔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게 고도지구고, 혹은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김포공항 쪽에 보면 공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공항이 이렇게 쭉 있고 비행기가 쭉 날라오죠. 비행기가 쭉 날라오다가 보면 이제 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랜딩을 했을 때 활주로가 있고 여기 건물이 너무 높아버리면 착륙했을 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의 이착륙을 위해서 여기도 고도를 잡아주고 일정 높이 이상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고도지구 같은 경우 산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공항과 같은 곳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높이들을 지정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구분을 본다면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나눠진다.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과 경관의 보호하고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를 정하는 지구고, 최저 고도지구는 토지 이용의 고도와 도시 경관의 보호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하겠다. 거의 최저 고도지구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최고 고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의 경관을 잡기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항의 이착륙, 랜딩을 위해서 높이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겠다. 그쵸? 근데 최저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변 일대가 다 이렇게 들어왔어. 다 10층으로 들어와, 15층이다. 근데 갑자기 여기다 건물을 5층을 짓는다. 그럼 어때요?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되죠. 그쵸?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와 같은 시기에 개발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주어진다면 최대한으로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고도지구의 개념은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은 좀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방화지구예요.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도로변에, 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디?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에 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 좁잖아요. 그쵸? 막 오밀조밀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데가 불날 가능성 높다 이거죠. 그래서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붕, 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 및 외벽을 내화 구조로 건축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옆 건물과 맞닿았을 때 방화지구, 뭔가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벽 자체를 방화, 내화, 그쵸? 불이 안 나는 재질의 그 건축 자재를 써라. 그래서 불이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 개념이죠. 간판, 광고탑 등 규정된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그 주요 불을 불연제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간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연제를 설치해서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처리하자. 이것이 방화지구다. 그러니까 방화지구 불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개별적인 건물들에 대해서 내화 자재를 써야 된다는 거고. 자, 다음은 방제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방 붕괴 등의 재해가 우려되거나 빈발한 지역으로 재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수해만 났다 하면 상수 침수 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지반이 약해서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서 보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제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또 이슈화 되고 있고 용도지구 이상의 방제 시스템들을 잡아주고 있는 게 현재 추세죠. 자, 방제지구 안에서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지진 등 그 밖의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반 붕괴 우려가 있는 곳들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토질이 되게 약해요. 토질이 여기가 지상층이고 지하층인데 토층이 너무 약해. 그럼 여기에 건물을 그냥 짓는 경우와 우리가 건축물을 지하로 파서 짓는 경우도 있죠. 그럼 지하로 파서 졌을 때 지반이 상당히 약하면 이 지하 부분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뭐 지하 건축물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방제 요건에 따라서 건축물의 형태나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방제 지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시설 및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존을 위해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보존지구는 이제 문화재 및 중요시설, 무언가 좀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외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정한 경우에 보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보존지구마다 허용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이제 한옥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옥의 보존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자원 보존지구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는데요. 문화자원 보존지구, 문화재, 정통사찰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겠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의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고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죠? 무언가 국방상이든 안보상이든 중요한 시설들을 보호해야 된다. 생태계 보존지구, 야생동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개념이에요? 어쨌든 용도지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넓은 주거지역이 있을 때 일정 부분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면 여기만 규제를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만. 그러면 어떤 거야? 문화재 자원 보존지구를 하는 거고, 여기에 국방상의 무슨 시설이 있다? 그럼 여기만 보다 강한 토지이용 규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산이 있다? 산에 동식물이 살아요. 그럼 동식물을 위해서 요 부분만 생태계 보존지구를 지정한다. 이와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용도지구라는 게요. 다시 한번 좀 개념 정리를 해보시면 보다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본다면 시설보호지구네요. 자, 시설보호 같은 경우 어떠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 등의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보호, 기능의 효율화, 안전의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구다. 그냥 항만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아무나 출입을 하면 안 되고 그 주변 일대에 토지 이용 같은 규제를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 주요 시설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된다면 시설 주변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를 제한하고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제한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학교 정화구역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학교 정화구역. 그 어떤 거예요? 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얼마? 200m 이내에는 술집 등의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라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변 일대의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항만도 그렇고 공용시설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겠죠. 어떠한 특정한 시설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시설보호지구가 된다. 그래서 구분을 본다면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크게 네 가지로 세분해 볼 수 있네요.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공청사 주변이 좀 될 것 같고요.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의 기능에 효율화를 하고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겠다. 다음은 공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지정한다. 그래서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이 있으면 공항 일대 주변부가 다 개발이 잘 안 돼 있죠. 그렇죠? 다 녹지대로 돼 있거나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 그래서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테러의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러의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근접한 대지 일대에는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해서 해당 항만과 공항의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본다면요.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및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는 용도지구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지구는 우리 지역계획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밑에 있는 지역계획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이 있죠. 그와 같은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중농림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전의 국토이용법상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통합했다. 그러니까 과거 법이 바뀌면서 개별적인 있었던 것을 개별적 중심 기능에 따라서 주거 기능이냐 산업 기능이냐 어떤 유통이나 물류와 같은 기능이냐에 따라서 개발진흥지구라는 큰 틀로 다시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계법 개정도 있었지만 이제 국토종합계획의 변천과도 연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개발진흥지구의 세분을 좀 보면요. 주거개발진흥지구다.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죠. 그렇죠? 산업유통개발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개발진흥지구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또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중심 기능에 따라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 과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면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구단위 계획과 연동시켜서 좀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개발했을 때, 즉 복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들어온다면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것이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이외의 다른 중심의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에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취락지구를 볼게요. 취락지구 같은 경우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도시자연 공원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라 우리 분명히 도시지역이 아닌 공간에도 집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네잖아요. 그런 동네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보통 그 시골 같은 경우 거의 도시지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떤 뭐 계획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그런 곳에 마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라는 것을 지정한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이제 과거 법령이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래서 집단적 생활 근거지다. 그렇죠?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지정한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그 구분을 본다면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다. 자,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도시 외곽이고 슬럼화된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두 가지 같은 경우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자연취락 같은 경우는 진짜 농촌에 있는 자연적인 마을 있잖아요. 무슨 마을 해서 농촌 마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그 취락지구라면,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 웬만해서 보통 슬럼화되는 공간일 거란 말이죠. 개발 제한 구역은 보통 시가지 외곽에 있는 무지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거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집단 취락지구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우리 용도 지구에 대해서 총 10가지인데 9가지를 봤죠. 마지막 하나가 특정 용도 지구인데, 특정 용도는 개발적인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지정하는 용도 지구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 9개의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서 각기 다른 행위 제한과 지정 목적에 알맞는 토지 이용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뭐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용도 지구는 정리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용도 구역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